다 비켜. 이 돈 다 내 거야! 서연의 아버지 장례식장, 사채업자들이 조의금을 노리며 몰려들었습니다. 이 돈 내 거예요! 갑자기 낯선 여자도 나타났죠. 장례식장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조용히 하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검사로서의 권위가 실린 목소리였습니다. 평생 혼자 성실하게 살아오셨다고 믿었던 아버지.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드러난 진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검사인 딸 앞에 펼쳐진 아버지의 숨겨진 삶.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윤서연은 검은 정장 재킷의 단추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표정만큼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서울지검에서 10수년간 일하며 익힌 습관이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것이 윤서연이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복도는 국화향으로 가득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했고 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윤정호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다 퇴직 후 조용히 지내셨던 분이었습니다.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을 때 서연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익숙했던 겁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사는 것에 고인께서 참 성실하셨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따님이 검사라니 아버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겠어요. 조문객들의 위로는 정형화된 문장들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말들을 듣고 또 듣고 대답했습니다. 기계처럼요. 그렇게 오전 내내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묘한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중년 여자 하나가 조문객 무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화장은 진했고 검은 옷차림이었지만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영정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그 여자를 주시했습니다. 검사로서의 촉이 발동한 겁니다. 여자는 영정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듯 했지만 그 동작은 어색했습니다. 마치 처음 해보는 것처럼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조문 감사합니다. 고인과는 어떤 사이셨는지. 서연의 질문에 여자는 잠시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는 애써 슬픈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마지막 인사는 해야 해서요. 정호 씨와는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정호 씨. 그 호칭이 서연의 귀에 걸렸습니다. 아버지를 정호 씨라고 부르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직장 동료들도 친구들도 모두 윤 과장님, 윤 선배님 같은 호칭을 썼었는데 말입니다. 서연은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여자의 눈빛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애도도 그리움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계산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따지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은 10수년간 수많은 피의자와 증인을 마주하며 사람의 눈빛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의 눈, 그리고 무언가를 노리는 사람의 눈을요. 여자는 영정을 한 번 더 쳐다본 뒤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방명록에 기록을 남겨주시면. 여자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최미경이에요. 방명록은 됐어요. 그냥 인사만 하고 갈게요.
최미경. 서연은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여자는 서둘러 장례식장을 빠져나갔고 서연은 그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혹시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영정 앞에 홀로 앉아 아버지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 저 여자는 누구예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영정 속 아버지는 그저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이 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곧 현실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장례식 둘째 날 아침은 첫날보다 더 분주했습니다. 조문객들이 이른 시간부터 몰려들기 시작했고 조의금 접수대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밤새 최미경이라는 여자에 대해 생각했지만 결국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지인 중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따님, 조의금 명부 여기 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두꺼운 명부를 건넸습니다. 서연은 기계적으로 페이지를 넘기며 이름들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의 옛 직장 동료들, 친척들, 동네 지인들, 익숙한 이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생소한 이름들도 보였습니다. 서연은 그 이름들을 따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입구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을 때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는 덩치가 컸고 얼굴에는 흉터 자국이 있었습니다. 조문객이라기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남자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곧장 장례식장 사무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이 황급히 뒤를 쫓았습니다.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고 남자는 안에 있던 장례식장 직원을 밀어제치며 책상 위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검사로서의 위험이 묻어났습니다. 남자는 서연을 흘끔 쳐다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유족이십니까? 박철민이라고 합니다. 고인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조의금은 제 겁니다. 서연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조의금이 자기 것이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박철민은 주머니에서 낡은 차용증 몇 장을 꺼내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윤정호, 이분 맞죠? 3천만 원을 빌려가셨습니다. 이자 포함하면 지금 5천만 원입니다. 조의금 명부 보여주십시오. 서연은 차용증을 집어들었습니다. 분명 아버지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1년 전이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사채를 썼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사셨던 분인데 왜 갑자기 1년 전에 그런 큰 돈이 필요했던 걸까요? 이 차용증이 진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함부로 조의금을 확인? 웃기고 있네요. 박철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순간 그의 뒤에 서 있던 남자들도 앞으로 나섰습니다. 장례식장 분위기가 급격히 험악해졌습니다. 조문객 몇몇이 사무실 쪽을 불안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저희도 줄 서 있습니다. 윤정호 씨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 저희만이 아니거든요. 또 다른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역시 차용증을 꺼내 들었습니다. 2천만 원, 1,500만 원. 액수가 적힌 종이들이 책상 위에 쌓여갔습니다.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도대체 아버지가 무슨 일을 겪으셨던 걸까요? 왜 이렇게 많은 빚을 지셨던 걸까요?
박철민은 직원에게서 조의금 명부를 빼앗아 들고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금액들을 더하며 중얼거렸습니다. 300, 500, 100 대충 4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부족하지만 일단 이거라도 받아야겠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서연이 명부를 빼앗으려 했지만 박철민은 몸을 돌려 피했습니다. 그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따님, 법 아시잖아요? 채무는 상속됩니다. 고인이 갚지 못한 빚은 유족이 갚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순간 장례식장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돈 제가 관리했던 겁니다.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최미경이었습니다. 어제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난 겁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사무실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화장은 번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박철민과 그의 일당들은 최미경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최미경 아니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정호 씨 돈은 제가 관리했어요. 조의금도 내가 받을 권리가 있어요. 최미경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그녀는 박철민에게 달려들듯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조문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일부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연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사채업자들,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자. 이들은 모두 아버지와 연결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들 중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들이었습니다. 다들 조용히 하십시오. 서연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검사로서의 권위가 실린 목소리였습니다. 박철민도 최미경도 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장례식장입니다. 고인을 애도하는 곳이지 돈 계산하는 곳이 아닙니다. 모두 나가주십시오. 법적 문제는 장례가 끝난 후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박철민은 비웃었습니다. 법적 처리? 좋습니다. 그럼 검사님, 이 빚부터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기대하겠습니다. 그는 차용증들을 책상 위에 내던지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최미경도 서연을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황급히 뒤따라 나갔습니다. 장례식장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책상 위에 놓인 차용증들을 하나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도장, 아버지의 서명, 모두 진짜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차용증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금액, 날짜, 이자율,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왜였을까요? 퇴직금도 있었고 연금도 받고 계셨는데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발인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머릿속은 온통 어제 일로 가득했습니다. 박철민과 그 일당들, 그리고 최미경. 특히 최미경이라는 여자가 신경 쓰였습니다. 오전 10시쯤 장례식장 입구가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서연이 나가보니 박철민 일당과 최미경이 또다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로 고함을 지르며 몸싸움까지 벌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조의금을 가져가려는 거야? 박철민이 최미경의 팔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최미경은 필사적으로 그의 손을 뿌리치며 맞받아쳤습니다. 정호 씨 돈은 제가 관리했어요. 생활비도 병원비도 다 제가 냈다고요. 생활비? 병원비? 그게 무슨 소리야? 박철민의 물음에 최미경은 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도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생활비라니 무슨 말입니까? 서연의 질문에 최미경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정호 씨를 도와드렸을 뿐이에요. 그분이 혼자 사시니까. 그때였습니다. 조문객 중 한 명이었던 나이 지긋한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옛 직장 동료였습니다. 혼자? 최 씨, 당신 정호 씨랑 같이 살았잖아요. 친구들 사이에선 다 아는 사실이에요. 순간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최미경에게 쏠렸습니다. 서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같이 살았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는 평생 혼자 사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단 한 번도 누군가와 함께 산 적이 없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아버지는 혼자 사셨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따님, 미안하지만 정호 씨는 5년 전부터 저 여자랑 같이 살았어요. 우리 친구들 사이에선 다 알고 있었어요. 다만 따님한테는 말씀 안 하신 것 같던데. 서연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주변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5년 전부터라니. 그럼 아버지는 5년 동안 서연에게 거짓말을 하신 겁니까? 서연은 아버지가 혼자 외롭게 지내신다고 생각하며 죄책감을 느꼈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을 후회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따님, 최미경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눈물인지 거짓 눈물인지 서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도 정호 씨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분이 외로워하시길래 제가 옆에서 돌봐드린 거예요. 사랑? 서연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빚을 지게 만듭니까? 사채까지 쓰게 만듭니까? 최미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박철민이 비아냥거리며 끼어들었습니다. 사랑?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 빚 때문에 윤정호 씨가 사채를 쓴 거잖아요. 당신 병원비, 당신 생활비 대느라 그분이 빚더미에 앉으신 거라고요. 닥쳐요. 최미경이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박철민에게 달려들려다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조문객들은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이 광경을 찍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든 것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장례식장은 이제 완전히 난장판이 됐습니다. 고인을 애도하는 곳이 아니라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는 법정 같았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최미경에게 다가갔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최미경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화장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녀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아버지한테 빌린 돈이 얼마입니까? 최미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아버지가 사채를 쓰신 겁니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고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다른 사람 인생을 망쳐도 된다는 겁니까?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검사가 아닌 딸로서의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최미경은 그저 바닥에 엎드려 울 뿐이었습니다. 박철민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따님? 고인은 이 여자 때문에 빚을 지셨어요. 그러니 조의금은 저희가 받는 게 맞습니다. 법대로 하는 거예요. 서연은 박철민을 노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직 돈만이 보였습니다. 최미경도 박철민도 모두 아버지를 이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장례가 끝날 때까지 아무도 조의금에 손대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으려면 정식 절차를 밟으십시오. 서연은 돌아서서 영정이 모셔진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최미경의 울음소리와 박철민의 욕설이 들렸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영정 앞에 섰습니다. 영정 속 아버지는 여전히 온화하게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서연은 그 미소가 이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알던 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이중 생활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서연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발인을 마친 후 서연은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찾는 곳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아버지의 냄새였습니다. 서연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고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깨끗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도 정리정돈을 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서연은 책상으로 다가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하나씩 펼쳐보니 잔고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은 어디로 간 걸까요? 서연은 다른 서랍들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낡은 수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표지에는 가계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내용들이 보였습니다. 5년 전부터 기록이 시작됐습니다. 최미경 병원비 300만 원, 최미경 생활비 200만 원, 최미경 약값 50만 원. 매달 최미경이라는 이름이 반복됐습니다. 서연은 페이지를 넘기며 금액들을 확인했습니다. 수천만 원이 최미경에게 쓰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1년 전부터는 다른 항목들이 추가됐습니다. 박철민 이자 100만 원, 김영수 이자 50만 원, 이준호 이자 70만 원. 사채업자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이자만 갚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서연은 계속해서 수첩을 넘겼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경이를 그냥 둘 수가 없었다. 암 진단을 받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외면할 수 없었다. 서연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 내 딸은 떳떳하게 살아야 한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최미경을 동정해서 도우신 겁니까? 사랑이 아니라 연민이었던 걸까요? 서연은 수첩을 덮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최미경이었습니다. 최미경도 서연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뭐 하십니까?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최미경은 가방을 꼭 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물건을 가지러 왔어요. 여기 제 옷이랑 짐들이 있어서. 당신 물건이 여기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서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최미경은 정말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겁니다. 이 집에서요. 서연이 어릴 적 살던 이 집에서요. 최미경은 고개를 숙이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서연도 따라갔습니다. 안방 옷장을 열자 여자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최미경은 옷들을 하나씩 꺼내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당신 병원비를 대신 내신 겁니까? 최미경은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 전 저는 암 진단을 받았어요. 수술비가 없어서 죽을 뻔했죠. 그때 정호 씨를 만났어요.
우연히 병원에서요. 최미경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연은 팔짱을 끼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정호 씨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수술비를 내주셨어요.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돌아가신 부인 생각이 난다고요.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다니. 어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제대로 치료해드리지 못한 것을 평생 후회하셨습니다. 그래서 최미경을 도우신 걸까요? 수술은 성공했어요. 하지만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죠. 일도 못하고 생활비도 없었어요. 정호 씨가 그것까지 다 도와주셨어요. 최미경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같이 살게 됐어요. 정호 씨가 외로워 보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따님한테는 말씀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검사인 딸이 이런 사실을 알면 창피해할까 봐요.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배려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 배려가 오히려 아버지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최미경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더 좋은 병원, 더 좋은 약, 더 편한 생활. 정호 씨는 다 들어주셨어요. 제가 힘들어하면 안쓰러워하시면서요. 최미경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다가 빚을 지게 됐어요. 제 치료비 때문에요. 정호 씨 퇴직금도 다 쓰고 연금도 모자라서 결국 사채까지 쓰게 된 거예요. 제가 다 잘못한 거예요. 서연은 최미경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여자는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가해자일까요? 분명한 건 아버지가 이 여자 때문에 힘들어 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는 스스로 선택하신 겁니다. 최미경을 돕기로요. 박철민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서연의 질문에 최미경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다급해서 여기저기 알아봤어요. 돈이 필요하다고요. 그때 박철민을 소개받았어요. 정호 씨 명의로 돈을 빌렸죠. 저는 빌릴 수가 없었거든요. 신용불량자라서요.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최미경을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빚을 지셨고 그 빚을 갚지 못한 채 돌아가신 겁니다. 최미경은 진심으로 후회하는 듯 보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조의금을 가져가려고 한 이유는 뭡니까? 저도 빚이 있어요. 제 명의로 빌린 돈들이요. 갚지 못하면 집도 빼앗길 것 같아요. 최미경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서연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장례식장에서까지 돈을 챙기려고 하신 겁니까? 최미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돌아서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조의금 명부가 보였습니다. 서연은 명부를 집어들고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아버지를 아끼던 사람들이 보낸 마음이었습니다. 이걸 사채업자들에게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로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정리하기로요. 장례를 마친 후 서연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혼자 있으니 온통 최미경의 흔적들이 보였고 자신의 집에 있자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서연은 결국 장례식장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한 조물록과 영정사진을 가져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장례식장은 이미 다른 상주들로 붐비고 있었고 아버지가 계셨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빈자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사무실에 들러 조물록을 챙기고 나오는데 뒤편 복도에서 누군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검사님, 뒤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돌아보니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얼굴엔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이 장례식장에서 청소 일을 돕고 있어요. 윤정우 선생님 장례식 때도 여기 있었습니다. 김순자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더니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검사님, 잠깐 할 말이 있습니다. 조용한 데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장례식장 뒤편 작은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벤치에 앉자 김순자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윤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할머니는 아버지를 아셨습니까? 서연의 질문에 김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 전쯤부터 알았습니다. 처음엔 병원에서 봤어요. 저도 당시에 무릎 수술을 받으러 갔었거든요. 윤 선생님은 최미경 씨를 부축하며 병원 복도를 오가셨죠. 하도 자주 보이길래 인사를 나누게 됐어요. 김순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연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윤 선생님은 참 말씀이 적으셨어요. 하지만 제가 무릎 수술 후에 혼자 힘들어하고 있을 때 윤 선생님이 먼저 도와주셨어요. 휠체어 밀어주시고 병원 식당까지 데려다 주시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저도 혼자 사는 처지라 말동무가 필요했거든요. 김순자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윤 선생님도 저한테 속내를 조금씩 털어놓으셨어요. 최미경 씨 이야기, 돌아가신 부인 이야기, 그리고 검사님 이야기도요. 따님 자랑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제 무릎이 나은 후에도 가끔 병원 근처에서 마주치면 차 한잔하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서연은 표정을 감추고 있었지만 김순자는 그 속마음을 읽는 듯 했습니다. 최미경 씨 그 사람도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혼자 살면서 암에 걸렸으니까요. 가족도 없고 돈도 없었죠. 병원에서 쫓겨날 뻔했을 때 윤 선생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치료비를 대신 내주셨다는 거죠?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김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검사님. 윤 선생님은 처음엔 그냥 수술비만 도와주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최미경 씨가 그 사람이 문제였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최미경 씨는 원래 빚이 많았어요. 수술 전부터요.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었죠. 윤 선생님이 수술비를 내주신 후에도 그 빚은 그대로였어요. 최미경 씨는 회복하면서 윤 선생님한테 울면서 매달렸대요. 사채업자들이 무섭다고 도와달라고요. 서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김순자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윤 선생님은 고민 많이 하셨어요. 저한테도 몇 번 상담하셨거든요. 그냥 모른 척 할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내 아내도 이렇게 힘들어했는데 그때 누군가 도와줬더라면 하고 후회했다고 하시면서요. 김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최미경을 도우신 겁니다. 그래서 윤 선생님이 최미경 씨 빚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처음엔 1,000,000원쯤이었대요. 하지만 사채업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자가 붙고 또 붙어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그럼 아버지가 사채를 쓰신 것도 최미경 씨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이 계속 돈을 달라고 했거든요. 치료비, 생활비, 약값. 윤 선생님 퇴직금도 다 떨어지고 연금으로는 감당이 안 됐죠. 결국 윤 선생님 명의로 사채를 쓰게 된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버지는 피해자였습니다. 선의로 시작한 일이 점점 커져서 결국 아버지를 무너뜨린 겁니다. 저는 윤 선생님한테 여러 번 말렸어요. 이러다가 큰일 난다고요. 하지만 윤 선생님은 이제 와서 그만둘 수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최미경 씨를 버리면 그 사람은 정말 죽을 것 같다고요. 김순자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제일 걱정하신 건 따님이었어요. 검사님 말이에요. 내 딸은 법을 다루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이런 추잡한 일에 연루돼 있다는 걸 알면 얼마나 실망하겠냐고 하셨어요. 서연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 모든 걸 숨기셨던 겁니다.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떳떳한 검사로 살 수 있도록요. 윤 선생님은 마지막까지도 검사님 걱정만 하셨어요. 서연이한테는 이런 인생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서요. 내가 다 책임지고 정리하겠다고 하셨죠. 김순자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봉투였습니다. 윤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저한테 이걸 맡기셨어요. 만약 내가 갑자기 죽으면 서연이한테 전해달라고요. 장례식장에서 드리려고 했는데 워낙 정신없어서 이제야 드립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자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미안하다. 너한테 떳떳한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하지만 아빠는 후회하지 않는다. 미경이를 도운 것도 빚을 진 것도 누군가를 외면하지 않고 산 게 아빠의 자랑이다. 너도 그렇게 살아라. 법만 보지 말고 사람을 봐라. 법 이전에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사랑한다, 우리 딸. 서연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순자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님, 윤 선생님은 나쁜 분이 아니에요. 너무 착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용당하신 거죠. 김순자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선해서 스스로를 희생하신 분이었습니다. 서연은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에 대해 알려주셔서요. 검사님이 윤 선생님 명예를 지켜주세요. 그분은 그럴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김순자는 일어서서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벤치에 혼자 남아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법 이전에 사람이 있다. 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서연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검사로서가 아니라 딸로서 아버지를 지켜드려야 했습니다. 서연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박철민이 던지고 간 차용증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하나하나 펼쳐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로서의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십수년간 수많은 증거를 검토하며 익힌 눈으로 차용증들을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차용증, 박철민 명의 3천만 원. 날짜는 1년 전, 이자율은 월 5%. 서연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월 5%면 연 60%, 명백한 불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차용증, 김영수 명의 2천만 원. 이자율은 월 4%. 이건 역시 법정 이자율을 초과했습니다. 서연은 차용증들을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총 6개의 차용증 중 5개가 불법 이자율이 적용돼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또 다른 문제가 보였습니다. 차용증 뒷면에 적힌 연대보증인 란. 아버지 서명 옆에 최미경의 이름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미경의 서명은 아버지 서명과 필체가 달랐습니다. 서연은 확대경을 들고 자세히 살폈습니다. 최미경 서명은 떨리는 글씨체였고 잉크 농도도 달랐습니다. 이건 강요된 서명이야. 서연은 확신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아버지를 압박해서 억지로 서명을 받아낸 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강요죄에 해당했습니다. 서연은 차용증들을 정리하며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그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철민이었습니다. 검사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조의금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장례식장 사무실로 오십시오. 모든 채권자들을 소집해서 한꺼번에 처리하겠습니다. 뭐? 한꺼번에요? 당신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법대로 하겠다고 했죠? 그럼 법대로 합시다. 서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채업자들에게도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장례식장 사무실. 최미경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와야 한다고 반드시요. 다음 날 아침 10시 정각. 장례식장 사무실에는 박철민을 비롯한 사채업자 4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최미경도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모두 오셨군요. 서연은 침착하게 말하며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차용증 사본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제출하신 차용증들을 검토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차용증들은 대부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박철민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도장도 찍혀 있고 서명도 있는데. 앉으십시오.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박철민은 주춤하며 다시 앉았습니다. 서연은 첫 번째 차용증을 집어들었습니다. 박철민 씨, 이 차용증에 적힌 이자율이 월 5%입니다. 연 60%죠. 대부업법에 따르면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박철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연은 계속했습니다. 김영수 씨, 당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월 4%, 연 48%. 이준호 씨, 월 6%, 연 72%. 모두 법정 이자율을 초과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서연은 다른 차용증을 집어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차용증들에는 연대보증인으로 최미경 씨 이름이 적혀 있는데 서명 필체가 본인 것과 다릅니다. 잉크 농도도 다르고 필압도 약합니다. 이것은 강요된 서명으로 추정됩니다. 최미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최미경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최미경 씨, 이 서명을 자발적으로 하셨습니까? 최미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박철민 씨가 협박했어요. 서명하지 않으면 정호 씨한테 더 큰 이자를 물리겠다고요. 거짓말 하지 마. 박철민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를 무시하고 계속했습니다. 강요죄, 불법 이자, 허위 문서 작성. 여러분이 저지른 범죄는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이 자료들을 검찰에 제출하면 여러분 모두 기소될 겁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채업자들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서연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검사로서가 아니라 윤정호의 딸로서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하겠습니다. 서연은 조의금 명부를 펼쳤습니다. 조의금은 약 4천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법정 이자율로 재계산한 금액만 지급하겠습니다. 박철민 씨는 원금 3천만 원에 연 20% 이자 적용, 1년이면 600만 원, 총 3,600만 원입니다. 나머지 채권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서연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금액들을 불러갔습니다. 총액은 약 3,800만 원이었습니다. 조의금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금액을 받고 더 이상 우리 가족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만약 거부하시면 전부 고소하겠습니다. 불법 이자, 강요죄, 공갈죄까지 모두 적용해서요. 박철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른 사채업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서연의 논리는 완벽했고 증거도 충분했습니다. 좋습니다. 받겠습니다. 박철민이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채업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미리 준비한 합의서를 꺼냈습니다. 여기 서명하십시오. 이 금액 외에 추가로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입니다. 사채업자들은 하나씩 서명했습니다. 서연은 조의금 중 3,800만 원을 꺼내 각자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들은 돈을 받고 황급히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요. 사무실에는 서연과 최미경만 남았습니다. 최미경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남은 조의금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최미경 씨. 최미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를 힘들게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미경이 울먹였습니다. 서연은 남은 조의금 중 200만 원을 꺼냈습니다. 이건 당신 치료비로 쓰십시오. 아버지께서 원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마지막입니다.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서연은 돈을 최미경 앞에 놓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최미경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선 서연은 장례식장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가슴속 무거운 짐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을 물리쳤고 최미경에게도 마지막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빚은 정리했지만 아버지의 삶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주차장으로 향하다가 뒤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돌아보니 최미경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서연을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검사님 잠깐만요. 최미경은 손에 든 봉투를 서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아까 서연이 준 2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최미경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치료비로 쓰라고 드린 겁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정호 씨한테서요. 최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호 씨는 제게 너무 잘해주셨어요. 치료비뿐만 아니라 살아갈 힘도 주셨어요. 제가 죽고 싶다고 했을 때 살아야 한다고 붙잡아 주셨어요. 그분 덕분에 저는 지금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서연은 최미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은혜를 갚기는커녕 정호 씨를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제 욕심 때문에요. 더 좋은 병원, 더 비싼 약, 더 편한 생활. 저는 정호 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최미경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검사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호 씨를 죽인 거예요. 제 욕심이 그분을 죽인 거예요. 서연은 최미경을 내려다봤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이 여자도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다만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이전보다는 부드러웠습니다. 최미경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도 힘들었겠죠. 혼자서 암과 싸우면서 빚에 쫓기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도 되는 건 아닙니다. 알아요.
최미경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돈은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받으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살아가십시오.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지 말고 스스로 일어서십시오. 서연은 최미경의 손에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최미경은 봉투를 꼭 껴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호 씨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최미경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을 때 서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조의금 중 남은 돈을 어떻게 할지 고민했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준 돈, 최미경에게 준 돈을 제외하고도 약 2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김순자에게 물었던 병원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와 최미경이 처음 만났던 그곳, 아버지가 수술비를 대신 내주셨던 그곳. 서연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5년 전 아버지가 걸으셨을 복도를 걸으며 서연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아버지는 최미경의 절박함을 보셨고 어머니를 떠올리셨을 겁니다. 병원 원무과를 찾아간 서연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암 환자 중에서 치료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죠? 이 돈을 그분들 치료비로 써주십시오. 기부자 이름은 윤정우로 해주시고요. 원무과 직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정우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맞습니다. 5년 전에도 이 이름으로 기부하신 분이 계셨어요. 당시 암 환자 한 분의 수술비를 전액 대신 내주셨죠. 혹시 그분과 관계가 제 아버지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환자분이 살아난 건 전적으로 윤정호님 덕분이었어요. 아버님의 뜻을 이어받으시는 거군요. 서연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기부 영수증을 받으며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았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그게 아버지의 방식이었으니까요. 병원을 나와 사무실로 향하는 길, 서연은 김순자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따님, 제가 따님께 전달해드릴 아버지 물품이 몇 가지 있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서연은 다시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김순자는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버지의 안경, 시계, 그리고 낡은 사진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젊은 시절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니 어린 서연의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돌잔치, 입학식, 졸업식. 아버지는 서연의 모든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셨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 사진 한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서연이 검사 임명장을 받던 날의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몰래 찍으신 것 같았습니다. 사진 뒤편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딸 서연이 아빠의 자랑, 떳떳하게 살아라. 사람을 보는 검사가 되라. 서연은 사진을 꼭 껴안았습니다. 김순자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 선생님은 마지막까지 검사님만 생각하셨어요.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빚도 최미경 씨도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걸 계획하셨던 겁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가 그 계획을 방해했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죠? 서연의 질문에 김순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최고로 좋은 분이셨어요. 너무 착해서 탈이었지만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서연은 상자를 들고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서연은 책상 서랍을 열고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법 이전에 사람이 있다는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법만 보지 않겠다고요. 법 뒤에 숨은 사람을, 사정을, 아픔을 보겠다고요. 그날 오후 서연에게 새로운 사건이 배당됐습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년 여성의 사건이었습니다. 서류만 보면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번엔 달랐습니다. 서류를 덮고 직접 피의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구치소 면회실. 피의자는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녀를 마주보며 물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무슨 사정이 있으셨습니까? 피의자는 놀란 듯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검사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게 낯선 듯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 뒤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정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가르침대로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최미경이 쓰던 물건들은 이미 치워졌고 이제 아버지의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책장을 정리하다가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였습니다. 펼쳐보니 5년 전부터 기록이 시작됐습니다. 최미경을 만난 날부터였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한 여자를 만났다. 암 선고를 받고 울고 있었다. 돌아가신 아내 생각이 났다. 그때 내가 더 잘해줬더라면, 더 좋은 병원에 모셨더라면 하는 후회가 밀려왔다. 이번엔 외면하지 않기로 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미경 씨 수술이 성공했다. 다행이다. 하지만 회복 기간이 길 것 같다. 돈이 많이 들겠지만 어쩔 수 없다. 서연이한테는 말하지 말아야겠다. 우리 딸은 이런 걸 이해 못할 것이다. 서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서연은 이해했습니다. 아버지의 선택을, 아버지의 마음을요. 일기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빚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미경 씨를 도와주겠다고 시작한 일인데 이제는 감당이 안 된다. 하지만 지금 와서 그만둘 수도 없다. 미경 씨는 나만 믿고 있다. 내가 포기하면 그 사람은 정말 죽을 것 같다. 사채를 쓰게 됐다. 평생 이런 짓은 안 하고 살았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 서연이가 알면 실망할 것이다. 검사인 내 딸이 아버지가 사채업자한테 빚을 졌다는 걸 알면 얼마나 부끄러워할까. 절대 알려선 안 된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일기를 읽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 달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요즘 가슴이 자주 아프다. 병원에 가봐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고 있다. 미경 씨 치료비에 다 써버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누군가를 살렸으니까. 다만 서연이한테 미안할 뿐이다. 떳떳한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서연아, 아빠를 용서해라. 그리고 아빠처럼 살지 마라. 법을 지키며 살되 사람을 외면하지는 마라. 그게 아빠가 바라는 거다. 서연은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슴 통증을 느끼면서도 병원에 가지 못하셨던 겁니다. 최미경 때문에 돈이 없어서요. 만약 병원에 가셨더라면 심장마비를 예방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최미경을 선택하셨습니다. 서연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텅 빈 거실이 쓸쓸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창가에 서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자 김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습니다. 검사님, 작은 선물이에요. 윤 선생님 생각하시면서 키우세요. 김순자는 화분을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작은 난초였습니다. 할머니, 윤 선생님은 참 좋은 분이셨어요. 검사님도 그 좋은 마음을 이어받으셨고요. 이 꽃을 보실 때마다 윤 선생님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서연은 화분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검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김순자의 물음에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달라지고 있어요. 아버지 덕분에요. 김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윤 선생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검사님이 변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요.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순자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들을 들려줬고 서연은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겼습니다. 김순자가 돌아간 후 서연은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서연은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정 사진을 책상 위에 모셔두었습니다. 서연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왜 최미경 씨를 도우셨는지,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는지.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나한테 미안해서 혼자 다 짊어지셨죠. 검사인 딸이 부끄러워할까봐, 실망할까봐. 하지만 아버지. 서연은 영정 속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실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아버지가 누군가를 살렸잖아요. 법을 어기면서까지, 빚을 지면서까지.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서연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살게요. 법만 보지 않고 사람을 보면서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서연은 가방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접혀진 종이를 펼쳐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법 이전에 사람이 있다. 서연은 편지를 영정 옆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딸이 아버지 뜻을 이어갈게요. 며칠 후 서연은 법정에 서 있었습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년 여성의 재판이었습니다. 서연은 피의자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었고 그녀의 사정을 알게 됐습니다. 병든 남편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저지른 범죄였습니다. 서연은 판사에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분명 법을 어겼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만 본다면 처벌해야 맞지만 사람을 본다면 선처가 필요합니다. 저는 집행유예를 구형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검사가 집행유예를 구형하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원하셨던 일이었으니까요. 재판이 끝난 후 피고인이 서연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사님 감사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는 법을 어기지 마십시오. 하지만 사람을 외면하지도 마십시오. 서연은 법정을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해했어요. 법 이전에 사람이 있다는 걸요. 그날 이후 서연은 법 이전에 사람을 보는 검사가 됐습니다. 아버지 윤정호의 선택은 딸에게 이어졌고 그의 이름은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빛났습니다. 딸의 마음 속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요. 윤정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가르침은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윤정호 씨와 딸 서연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법과 원칙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배웠지만 때로는 법 이전에 사람이 있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윤정호 씨는 완벽한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누군가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다한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윤정호 씨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딸에게 솔직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하지 못할 사연이었습니다.